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학원가로까지 번지면서 정부가 학원에도 원격 수업을 강력히 권고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휴원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학원가의 방역 상황 취재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주 수요일 고3 학생부터 시작되는 등교 수업을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였는데 사과는커녕 쌍방폭행까지 주장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4.15 총선 투표 조작서를 주장하며 공개한 투표 용지가 개표소에 있던 참관인에 의해 외부로 유출된 거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나가지 말자니까. 한 바퀴 더. 현대수소 전기차. 네,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퍼진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140명을 넘었습니다. 2차 감염자, 그러니까 클럽에 간 적이 없는데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역시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클럽에 갔다가 확진된 학원 강사한테서 감염된 사람이 하루 사이에 3명 늘어서 모두 14명이 됐습니다. 인천시는 조사 과정에서 자기 직업과 동선을 숨겼던 그 학원 강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첫 소식 민경호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와 확진된 인천 학원 강사의 수강생인 고등학생 A군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 학원에서 수업을 받았는데 4일 수업을 확진 강사로부터 받았습니다. A군에 이어 A군 어머니, 같은 고등학교 친구 B군도 잇따라 감염된 걸로 확인됐는데 이태원 클럽발 3차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A군은 학원 강의를 들은 이틀 뒤인 지난 6일 확진된 고등학교 친구 B군과 동네 PC방과 코인 노래방을 찾은 걸로 드러나 이 두 곳에 대한 방역 작업도 벌어졌습니다. PC방이랑 코인 노래방에 있을 때 마스크는 미착용 상태로 놀았습니다, 아이들이. B군은 지난 10일 증상이 시작됐는데 앞서 8일과 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부방에서 다른 교사 2명, 학생 4명과 공부한 걸로 확인돼 접촉자들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환자 3명이 추가되면서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인천 학원 강사 관련 감염자는 모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학원 강사와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다녀간 교회와 학교 등에 대한 역학조사도 이어갔습니다. 인천시는 검사 대상 1,300여 명 가운데 850여 명을 검사한 결과 오늘 추가 확진자 3명이 나온 거라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 판정을 받고도 직업과 동선을 숨긴 학원 강사에 대해선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이러자 지금 학원에 다니고 있는 많은 학생 또 학부모들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가능한 학원 가는 걸 자제하고 아니면 학원도 원격 수업을 하라고 강하게 권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학원가를 취재해봤습니다. 입시학원과 어학원이 밀집된 서울의 학원가. 대형 학원일수록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지침이 대체로 잘 지켜지는 편입니다. 수업 듣다가 답답하거나 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괜찮아서. 들어갈 때 발열 체크를 하고 나서 자리가 만약에 친구들끼리 붙어 앉으면 데스크에서 와서 떨어져 앉게 하고. 하지만 원어민 강사를 통한 감염 사례가 현실화하면서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학원에서 그렇게 옮길 수 있는데 또 학교는 안 가는데 학원은 가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접촉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일부 학원은 일시 폐쇄 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학원을 통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자 교육당국은 학원 이용 자제와 함께 원격 수업 방식의 학원 운영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이태원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아이들도 지금 뭐 저기 하긴 조심한다고 하긴 해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온라인 수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계약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학원에서조차 대면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효과 없을 것 같아요. 집중도가 달라가지고 학원에 있을 때랑 집에서 할 때랑. 생존 위기에 몰렸다가 가까스로 수강생이 늘고 있는 학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왔는데 갑작스럽게 또 원격 강의 준비를 해야 되고 장비도 또 비치를 해야 되고 강의를 모두 찍어야 된다. 교육당국은 이르면 내일부터 서울의 영어 유치원과 어학원, 대형 학원들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집중 단속에 나서고 위반 시 운영 중단 명령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자, 이렇게 환자가 다시 늘어나고 특히 10대 확진자도 나오면서 다음 주 수요일 예정대로 고3 학생들 학교에 가도 괜찮을지 걱정하는 부모님들 많습니다. 교육당국은 지금으로서는 연기하는 걸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송인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수업이 예정대로 오는 20일 시작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과 수시 모집 등 대입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고3의 등교를 더 이상 늦추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각 학교가 확인한 학생 자가진단 결과에도 특이 동향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3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도 그렇고 실제 등교가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많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등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3을 제외한 나머지 초중고생과 유치원생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일주일 단위로 순차적 등교를 시작한다는 기존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등교 후 학생 간 거리 두기를 위해선 원격 수업을 병행하며 격주 또는 격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실 안 책상 간격을 1m 이상 두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 수가 많은 학급은 분반 수업을 준비하고 오전과 오후로 나눠 등교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창의적인 여러 가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골고루 섞어서 하는 것을 생각을 해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나오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4일 나오고 하루는 원격 수업을 하든지. 급식은 시간대별로 달리 배식하거나 경우에 따라 간편식 또는 대체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최근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으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황금 연휴 전후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원어민 교사 등 교직원 880명을 조사했지만 진단검사 결과가 나온 641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일하던 병원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 병원 동료와 70대 환자가 감염되면서 해당 병원이 폐쇄됐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병원 출입구에 건물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틀 전 물리치료사에 이어 오늘 70대 입원 환자가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병원에선 지난 9일 환자에게 일을 시켜 치료를 돕는 작업치료사 한 명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2차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이 작업치료사는 지난 5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사흘 동안 동료인 물리치료사와 접촉했고 70대 환자도 치료했는데 물리치료사는 11일부터 70대 환자는 어제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다른 입원 환자와 직원 등 79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마쳤습니다. 맞춰갖고 다 음성이 나왔거든요, 그분들. 그전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지만 예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의 식품회사 샘표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직원은 이달 초 이태원을 방문했는데 클럽을 가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통보를 받아서 서울에 출근하는 3주 인원들 다 근무 체제로 돌렸고 해당 회사는 사무실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방역했고 당국 지침에 따라 건물 폐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네, 서울 이태원 클럽에 이어서 이번에는 홍대 주점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홍대 주점에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모두 5명입니다. 사는 곳이 인천, 수원, 김포, 고양시 이렇게 수도권 여러 곳에 퍼져 있는데 보건당국은 그들의 동선을 토대로 우선 접촉자들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먼저 김덕현 기자입니다. 불이 꺼진 채 폐쇄된 입구에 영업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홍대 주점 첫 확진자인 인천 서구 사회복무요원과 주점에 갔다 확진 판정받은 수원 10대 확진자가 방문한 볼링장입니다. 수원 10대 확진자는 홍대 주점을 들른 다음 날인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약 5시간 동안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볼링장은 최대 15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수원 확진자는 볼링을 치며 흡연실도 여러 차례 이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흡연실 내에 이제
그 환기 공조 장치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이잖아요. 주시를 해야 될 부분이죠. 수원시는 흡연실 이용자를 포함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볼링장 이용자 89명의 신원을 파악해 검사에 나섰습니다. 함께 홍대 주점을 방문했던 김포시 20대 여성은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17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홍대 주점 확진자인 고양시 20대 여성과 접촉한 101명도 검사 결과 다행히 속속 음성으로 나오고 있지만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어 보건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자, 이 홍대 주점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건 그제, 그러니까 12일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라서 혹시 이태원 클럽처럼 환자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많았는데 그 주점이 어딘지를 당국은 오늘에서야 공개했습니다. 한 가게는 사실상 정상 영업을 해왔다는데 문제는 없을지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대의 주점 1943입니다. 지난 7일 밤 이곳과 근처 한신포차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 6명 중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2일 인천 서구 사회복무요원 A씨를 시작으로 어제까지 일행 5명의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이 주점 2곳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마포구청은 보건당국 지침상 확진자 증상 발현 이틀 전 동선부터 공개할 수 있는데 A씨 증상이 10일에 나타났기 때문에 사흘 전 모임 장소를 공개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을 따랐다는 건데 여러 허점이 노출됐습니다. 해당 주점들은 어제 낮에서야 방역을 했고 2시간쯤 임시 폐쇄한 뒤 바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방역은 다 끝난. 네, 나하고선 지금 환기시키고 영업 잠깐 쉬었다고. 네, 그런 거 없어요. 네. 확진자가 5명이나 나왔는데 사실상 정상 영업을 했습니다. 밀접 접촉자일 수 있는 종업원들과 이 사실을 모른 채 주점을 찾은 손님들이 접촉하는 일이 다시 발생한 겁니다. 가이드라인일 뿐인 거죠. 융통성 있게 이렇게 정책을 내어놓는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나. 종업원들에 대한 진단검사와 방문자 조사, 긴급 문자 안내도 오늘에야 뒤늦게 시작됐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네, 이 내용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침을 따랐다고는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는데요. 당국의 먼저 이 동선 공개 기준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감염병 특별법에 따라서 보건당국은 공중보건님이 위기 감염병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해야 합니다. 네. 코로나19는 전파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증세 시작 이틀 전부터 동선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네. 홍대업소의 경우 확진자가 증세 시작 3일 전에 다녀간 것이라 공개하지 않았다가 추가 감염자들이 생기면서 공개하게 됐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걸렸는데도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제 조동찬 기자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증세가 없을 때 오히려 더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개 지침이 괜찮은 걸까요? 우리나라 확진자 동선 공개는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합니다. 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개인정보 보호보다 감염병 차단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다만 공개 기준이 되는 증세 시작 이틀 전이라는 게 확진자의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무증상 환자는 기준도 모호해서 지자체별로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건당국이 보완하려고 하는데 다만 감염병 예방에 필요 없는 개인정보까지 공개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우선 WHO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네. This virus may become just another endemic virus in our communities, and this virus may never go away. HIV has not gone away. 네, 효과적인 백신이 나와야 감염병 종식을 얘기할 수 있는데 최근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여러 백신 후보 물질이 나왔지만 효과가 정말로 있을지 또 효과가 얼마나 지속할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백신 개발이 예상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런 비관적 전망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입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경비원을 아랫사람처럼 대하고 또 괴롭히거나 폭행하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한 경비원이 며칠 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제는 그런 갑질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문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끌고 가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있던 일입니다. 때리는 사람은 아파트 주민, 맞는 사람은 역시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자기 차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려 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한 남성이 아파트 경비원과 대화를 하다 갑자기 경비원을 두 차례 걷어찹니다. 이어 통화 중인 경비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더니 이번엔 경비원이 들고 있던 서류철과 문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서류철을 발로 찹니다. 또 현장에 나온 다른 경비원의 얼굴도 밀치고 몸싸움을 합니다. 정강이 2대를 맞았고요. 그런 욕설들에 뭐 부모님 욕도 있었고 어이없었죠. 아무리 입주민이라도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가 싶었고. 경비원을 때린 입주민은 경찰 조사에서 경비원이 자신의 차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려고 해 다퉜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비원이 업무를 방해한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폭행이 시작된 겁니다. 1년 3개월 일하는 동안 여러 차례 욕설을 들었다는 경비원은 해당 아파트 경비일을 그만뒀습니다. 단속을 둘이서 도는데 무서워요. 솔직히 뒤에서 누가 때릴 것 같고 진짜 막 공포심까지 들어요. 제가 주차장에 내려가는 게 싫어요. 경비원을 때린 입주민은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해당 경비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폭행을 한 입주민은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입주민에게 폭행당한 뒤 억울하다는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고 최희석 씨의 발인이 오늘 있었습니다. 최 씨가 근무하던 경비실 앞에서 노제가 열렸고 많은 사람이 함께 마음 아파했는데 유가족들은 오늘까지도 그 주민에게 끝내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희석 씨의 경비실 앞. 이른 새벽, 주민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영정을 든 채 고인의 마지막 흔적이 남은 경비실을 바라보는 유가족들.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숙연한 분위기 속에 시작된 노제. 고인에게 전하는 유가족의 편지가 낭독되자 이승은 슬픔과 온갖 스럼 훌훌 벗어버리고 다시 사는 세상에서는 부디 꽃길만 걸어서서. 고인의 따뜻한 모습을 기억하는 주민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피해자가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서는 편히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유가족들은 고인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주민 A씨의 사과를 기다리겠다며 장례 일정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고인이 마지막 길을 나서는 순간까지 끝내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전 한 번만 해주시고 정말 고인한테 죄송합니다 하면은 우리도 모든 걸 다 용서하고 그럴 텐데 좋은 데로 가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고인이 좋은 데 가서 좋게 영면하겠습니까? 최 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5만 명이 동의한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자,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넘어서 범죄라고 부를 만한 이런 일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비원 4명 가운데 1명이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잠시 분노하기보다는 이젠 법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전연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병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수년째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A씨. 고 최희석 씨 죽음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오직 했으면 그냥 그 힘든 데를 이렇게 탁 했던가 생각하니까 저도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리 꼬고 앉아서 야 커피 한 잔 타라. 응? 네가 탄 게 맛있더라.
겨우 잡은 일자리라 힘들더라도 그만두기도 쉽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저는 이력서 같은 것을 계속 좀 써서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내볼까 하고 이제 들어갈 데도 없고 많이 힘든 세상이라 지금. 다른 경비원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난 내 자신이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또 혹시 텔레비라도 조금 틀고 그러면 경비 일어나고 맨 텔레비나 쳐다보고 잡혀져 있다고 여기다 대놓고 갑시다 하는 거예요. 대형차 들어오면 자기한테 얘기하라 이거예요. 자기한테. 일일이 뭐다 그걸 나열할 수는 없어요. 전국의 아파트 경비원 4명 가운데 1명은 입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 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주민의 경비원에 대한 갑질 배경엔 열악한 고용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0명 중 9명이 간접 고용 형태라 입주자 대표회의가 경비원이 소속된 용역업체를 바꾸면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아무 보상 없이 해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10명 중 2명꼴로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이어가고 있어 입주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계약 해지를 우려해 따지거나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용을 안정적이게 만드는 것이 되게 선결적인 과제고요. 직장 내 괴롭힘법을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까지 좀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에 법 개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나가다가 서로 그냥 수고하십니다 한마디가 참 그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SBS 전연남입니다. 오늘 서울 한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에 있던 일가족 가운데 3명이 베란다 바깥 난간으로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집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이는 40대 남성이 숨졌고 다른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베란다와 창문으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베란다 난간엔 한 아이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아이고 애기네. 엄마가 애기인데 아이고 뭐야 저거 어떻게 된 거야 저게. 입을 막고 버티는데 곧이어 소방대원의 도움으로 여성과 다른 아이도 거실에서 베란다로 빠져나옵니다. 잠시 뒤 이들은 옆집 난간으로 옮겨져 구출됩니다. 오늘 오전 11시 일가족 7명이 있던 서울 강남 5층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났다 그래가지고 딱 나가보니까 불이 막 불길이 막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에서 뭐지 그랬는데 갑자기 아기가 나오니까 저도 아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걱정돼가지고. 신고 5분 뒤 도착한 119 구조대는 베란다 난간에 있던 3명을 먼저 대피시켰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미처 베란다로 피하지 못하고 연기를 마신 채 방 안에 쓰러져 있던 나머지 가족 3명도 구조했습니다. 집안에선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의 10대 조카 2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A씨가 불을 냈다고 진술했고 집안에선 휘발유통이 발견됐습니다. 그 사위가 그 거실로 나오면서 불을 질렀기 때문에 휘발유 용기도 집 방 안에 있었고. 경찰은 A씨가 가족과 다툼을 벌이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지난달 전주에서 실종된 여성, 그리고 며칠 뒤 부산에서 실종된 또 다른 여성까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온 30대 남성이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 나금동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전주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31살 최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한 실종 신고 13일 만인 지난 12일 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부산의 20대 여성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습니다. 부산에서 전주로 온 여성이 최 씨의 차에 탔다가 연락이 끊겼고 최 씨의 차 안에서 여성의 머리카락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주지검은 최 씨가 부산 20대 여성 역시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 살해한 여성에 대한 강도 혐의도 뒤늦게 시인했다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를 이르면 내일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총경급 책임수사지도관 2명을 전주로 급파했습니다. 또한 최 씨의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최 씨와 접촉한 여성의 신변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있는 동시에 전국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실종자들이 이 피해자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인데 회신이 온 게 없어요. 경찰은 두 번째 피해자인 여성의 정확한 사인이 나오면 최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텔레그램 N번방의 갓갓 문형욱이 이미 5년 전부터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수도 경찰이 확인한 것보다 5배 많은 50여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TBC 서은진 기자입니다. 문형욱이 텔레그램 N번방을 만든 건 2018년 9월입니다. 올해 1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12개의 대화방을 개설해 3천여 개의 성착취물을 퍼뜨렸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문 씨는 2015년 7월부터 비슷한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N번방을 만들기 3년 전부터 조금씩 이어온 범행이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통해 눈덩이처럼 커진 겁니다. 경찰은 문형욱의 이 같은 진술을 근거로 추가 범행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형욱이 2017년 한 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형욱은 성착취 피해자가 50여 명이라고 진술해 경찰이 추가 피해자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10명이지만 N번방 성착취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은 3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으나 신분 노출 등의 우려로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은 문형욱이 SNS를 통해 내린 지시를 받고 성폭행 등을 한 혐의로 공범 4명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투표 조작의 근거라며 공개한 투표용지 6장은 경기 구리시 개표소에서 유출된 걸로 파악됐죠. 누가 어떻게 빼돌린 건지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한 개표 참관인이 유출해서 민경욱 의원에게 전달한 거란 증언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지난 4.15 총선 때 개표소로 사용된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입니다. 이 체육관 안 체력 단련장. 이곳에서 문제의 비례대표 투표용지 6장이 유출됐다고 중앙선관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인 서양기 목사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개표 당시 이 체력 단련장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을 하면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제보 사진 찍고 이런 증거네요. 이게 투표지가 담아 있는 거거든요. CCTV가 없는 곳에. 지난 11일 민경욱 의원이 투표 조작의 근거라며 비례대표 투표용지 6장을 공개한 그날 민 의원도 같은 사진을 제시하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CCTV도 없는 헬스클럽에 사전 투표용지들이 저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또 저렇게 들고 다녀요. 이 국회의원회관 집회엔 서양기 목사도 참석했습니다. 그럼 투표용지는 누가 유출했을까? 서 목사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는 서 목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어느 당도 아무 당도 찍지 않은 용지가 무더기로 나와서 이상하게 여긴 그 참관인이 이거 이상하니 조사해보라 그러고 줬대요. 서 목사는 SBS와 통화에서 참관인이 갖고 있던 투표용지를 보긴 했지만 자신이 민 의원에게 그 투표용지를 주진 않았다며 참관인이 직접 민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참관인은 34명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참관인들 가운데 투표용지를 유출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네, 긴급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돈을 받아도 쓰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지난 3월 29일을 기준으로 그 세대주의 주소지가 있는 광역 시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월 29일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사람들은 자기가 예전에 살던 곳으로 가서 그 지원금을 써야 하는 겁니다. 만약 서울에 살다가 제주도로 이사 갔다면 지원금을 쓰기 위해서 다시 서울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달 평균 20만 명 가까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A씨는 5인 가구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걱정입니다. 다음 주 이사를 가는 제주도에선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사용해야 된다고 주민센터에서 다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다 불가능하다고만 그냥.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경제 살리기 목적도 담고 있어
3월 29일 주소가 등록된 광역시도에서만 써야 합니다. 결국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이사 가기 전에 급히 다 쓰지 않으면 제주도에서 서울로 와서 써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11일 전에 멀리 이사 간 사람은 더 고민입니다. 왕복 9시간을 가서 그쪽에 가서 직접 써야 되는 거니까 이제 뭐 교통비도 당연히 들 거고. 지난해 광역시도를 바꿔 전입신고한 사람은 한 달 평균 약 2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 때문에 관련 청와대 청원이 등장한 데 이어 자치단체 장까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을 폐지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해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일부를 지자체마다 다르게 분담하는 상황에서 시도 간 전입 인구로 생기는 변화를 반영하기가 쉽지 않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1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가구의 40%가 일자리를 잃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식료품 가격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 질병관리본부장이 어제 코로나19가 참 잔인한 바이러스라고 했는데 저소득층에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실직자 3천만 명 시대, 부부가 동시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And then Luis and I both found out that we both got laid off. 올해는 주변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사연도 SNS를 탔습니다. I returned my laptop today to the company and I gathered up some Christmas presents that will not be being delivered to anyone I love this year. 고통은 저소득층에 더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미 중앙은행 연준 조사 결과 연소득 4만 달러, 우리 돈 5천만 원 이하인 미국 가구 가운데 40%가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 3월 이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The scope and speed of this downturn are without modern precedent, significantly worse than any recession since World War II.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달 새 식료품 물가는 2.6% 올라 46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계란이 16.1% 급등했고 미국 서민들의 간식인 도넛과 탄산음료도 각각 5.0, 4.5% 올랐습니다. 반면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달보다 0.8% 하락한 걸로 나타났는데 자택 대피 명령으로 다른 씀씀이는 줄어든 대신 식료품 소비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 DC에선 이렇게 노숙인의 모습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료품 지출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코로나19로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대부분 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도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성재 특파원, 긴급 사태가 지난달 초에 시작됐으니까 한 달여 만에 해제가 된 거네요. 4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39곳에서 긴급 사태가 해제됐습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39県についてはいずれも感染拡大を防止できるレベルにまで抑え込むことができたと判断いたしました。 해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최근 일주일 동안 신규 감염자가 10만 명당 0.5명 이하인데요. 이보다 많은 도쿄와 오사카 등 6개 지자체, 또 기준은 충족했지만 대도시와 가까운 지바와 효고현은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를 두고 좀 성급했다, 이런 의견도 현지에서 나온다면서요. 네, 긴급사태가 풀리지 않은 지역과 같은 경제권으로 묶여있는 곳에서 그런 목소리가 주로 나옵니다. 긴급사태가 해제되면 지자체장이 외출이나 영업자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출퇴근이나 통학, 영업 재개 등으로 언제든지 감염이 다시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재확산 기미를 보이는 지역에 대해선 신속하게 긴급사태 지역으로 재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아직 불안한데도 일본 정부가 이 긴급사태를 해제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나요? 긴급사태가 길어질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집니다. 지난 한 달간 긴급사태가 발령된 지자체들이 상업시설의 영업 중지를 요청했었죠. 가게 문 닫은 업주가 손해를 보니까 휴업 지원금을 줘야 합니다.
정부가 주는 임시 교부금을 재원으로 쓰는데 이미 1차로 1조엔, 우리 돈 12조 원이 책정됐거든요. 의회에서 이걸 더 늘려야 한다는 추가 예산안 논의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일단 가능한 곳은 긴급사태를 해제를 해서 정부 지출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무장 폭동이다. 참 오래된 유언비어들이 최근 또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SBS 사실은 팀은 유언비어가 되풀이되는 이유가 뭔지, 멈출 방안은 없는지 5월 18일까지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북한군 개입설부터 짚어봅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또 5.18 북한군 개입설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 북한군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무기고를 대학생들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무기고의 위치를.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입니다. 간첩 사범들 이런 애들 다 광주에 풀어갖고 혼란을 야기시키려고 한 게 아니겠어? 이 영상은 조회수가 60만에 육박합니다. 5.18 당시 작성된 공식 문건이 있습니다. 육군본부 정보참모부는 북한 군사 동향이 정상적인 활동 수준이라고 보고합니다. 전두환 씨 판결문에 인용됐습니다. 북한군 투기 동향이 없었다는 미국 CIA 비밀 문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이들에게 이건 중요한 팩트가 아닙니다. 광주 사태는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이 일으킨 폭동이다. 2002년 8월 지만원 씨가 일간지에 낸 이 광고 문구가 시작이었습니다. 학계의 반박, 피해자의 증언이 계속 나왔지만 이후 구구 성향의 일간 베스트 등장과 맞물리면서 유언비어는 덮어집니다. 특수부대원 규모가 600명이라는 수치까지 나옵니다. 전두환 씨까지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부인했습니다. 600명이 뭔데? 이북에서 600명이 왔다는 거요. 어디로 왔는데? 5.18 때 광주로. 그래? 난 오늘 처음 듣는데. 언론의 팩트체크도 본격화됐지만 유튜브 확산으로 유언비어는 더 빨리 퍼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전두환 씨 태도도 변합니다. 북한이 폭동 사태로 번진 5.18 광주 사태 때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두 말이 필요 없는 일이다. 여기에 현직 국회의원까지 동참했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가 밝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팀은 2년 전 5.18 팩트체크 연속 보도를 했습니다만 그때 사실이 아니라고 팩트체크했던 유언비어들이 재생산되고 있는 겁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시대, 자정작용 이상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한밤중에 장례식장 영안실에 들어가 시신의 금리를 뽑던 장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KNN 이태훈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 이 장례식장 영안실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장례업자인 30살 A씨. A씨는 시신 보관용 냉장고를 열고 펜치와 핀셋을 이용해 시신 세구에서 금리 10개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CCTV를 보고 있던 장례식장 관계자에 의해 덜미가 잡혔습니다.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금리를 팔아 돈을 벌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을 잃은 슬픔에다 이런 엽기적인 사건까지 당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A씨는 장례식장 이곳저곳을 다니며 일하는 프리랜서 장례업자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석방된 뒤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둘러싼 증인들이 출석해 양측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재판부 직권으로 석방된 뒤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정경심 교수는 수의가 아닌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재판에선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오전 재판에 출석한 동양대학생은 정경심 교수가 보조금을 신청한 연구원으로 일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 조 씨가 인턴 확인서를 받은 호텔 총괄 사장은 정 교수 딸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증인 출석을 거부한 서울대 한인섭 교수에겐
형법과 인권을 가르치면서 출석을 거부하는 건 매우 부당하다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김모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09년 센터 세미나에 정 교수 딸 조모 씨가 참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증언의 세부 내용이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르지 않느냐는 검찰 질문에 김 씨는 법정 증언이 맞고 언론에서 계속 조 전 장관 딸이라고 해서 기억이 왜곡됐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의 증언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 선서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몇 차례 당부하며 세미나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질문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정 교수 딸 조모 씨에 대한 고교 시절 친구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과거 외환위기 때와 같은 고용 충격이 오자 오늘 정부가 부랴부랴 일자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실직자 등 취약계층과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55만 개를 새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그리고 미뤄왔던 공무원, 공공기관의 채용도 서둘러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일부 기업들은 비대면, 이른바 언택트 채용에 나섰는데 위축된 고용 시장에 작은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일자리를 잃은 김다남 씨. 지역 제조업체들이 중년층 생산직 사원을 모집하는 채용 박람회장을 찾았는데 비대면, 이른바 언택트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요즘 시대에 대면 면접이라는 게 직접 방문 면접이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체육관에 부스 수십 개를 차려놓고 구인 구직자를 연결해줬지만 올해는 키오스크 한 대가 전부입니다. 익숙지 않아 실수도 나오지만 코로나 이후에 퇴사를 하게 돼서 간편한 데다 무엇보다 감염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직접 눌러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편했다고 해야 되나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로 구직자는 10명 가운데 6명이, 기업 인사 담당자는 10명 중 7명이 언택트 채용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도 새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모의 화상 면접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몰립니다. 입술 색깔이 두 분 다 화상은 한 톤을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갈게요. 네, 화상이기 때문에. 색이 조금 더 있게? 네네네. 화상 해보니까 시선과 같은 그런 부분이나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언택트 면접도 따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하루에도 한두 통씩은 거의 문의가 매일 오는 상황이에요. 또 취준생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장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삼성도 상반기 입사 시험을 온라인으로 치르겠다고 발표하는 등 코로나가 앞당긴 언택트 채용 문화가 고용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정부가 서울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에 8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뒤 용산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투기 조짐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전격 지정했습니다. 한세연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3층짜리 꼬마 빌딩입니다. 최근 법원 경매에서 감정가의 1.6배인 14억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에 8천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한 뒤 일대 개발 기대감에 수요가 몰린 겁니다. 집 살라고 눈에 뻘게 하루에 100만 원 나왔겠다. 아이고 뭉치라. 돈 많은 사람 그리 많대. 서울 도심 금싸라기 땅 개발 소식에 투기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철도 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 이촌 2동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구역 13곳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전격 지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제곱미터,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를 초과한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2년 이상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직접 거주하거나 영업해야 합니다. 실수요자에게만 부동산 취득을 허용해 투기를 막겠다는 겁니다. 거래가 조금 활발하게 되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팔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격은 안 올라가잖아. 2년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개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 뒤 시장 과열이 확산했던 전례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1년 동안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세워진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 동상이 철거됩니다. 충청북도는 징역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 다른 예우를 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청남대에서 두 사람의 동상과 기록화를 없애고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딴 산책길 내서도 두 사람의 이름을 빼기로 했습니다.